자, 그러면 이제 가치 재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치 재원칙이 우리가 13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가치 재원칙이 뭐냐면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치가 형성되는 것을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13가지를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13가지 중에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네모 박스를 해서 5가지, 1번서부터 5번까지 놓고, 자, 보기에, 자, 우리가 1번의 지문, 2번의 지문, 이런 식으로 있잖아. 5가지를 짝 지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3가지 중에서 제가 다 둘러드립니다. 알겠죠? 다만 13가지 중에서 중요도 있는 거는 별표를 칠 거니까 별표 친 거는 좀 더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치 재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뭐냐 하면요, 잘 쓰자는 얘기잖아. 어떻게 잘 쓰자는 얘기야? 시작. 용도의 다양성에 맞게끔 잘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키워드가 같아. 그래서 얘네들 키워드를 지탱해주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능률성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도 다 똑같은 말들이야. 자, 다시 잘 쓰자는 게 뭐다? 시작. 최유효 이용의 원칙. 어떻게 잘 쓰자고? 시작. 용도에 다양하게 잘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면 가치 재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자, 가치 재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시작.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해. 그러면 거기 잠깐 밑줄 좀 거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167페이지. 부동산 가격이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요. 평가 활동의 지침까지 밑줄 좀 거주시고요. 요게 지문으로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재원칙이 뭐냐 하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놓은 게 가치 재원칙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니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다 밑줄 그시고 끝자락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다 네모 박스 좀 쳐놓으세요. 알겠죠?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용도에 맞게끔 잘 쓰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최고 최선의 원칙이라고 거기 써놓은 거 보이세요 지금? 자, 그럼 질문. 자, 상가 밀집 지역에, 알겠죠? 상가 밀집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 살았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어떤 것이 위배됐던 상황일까? 자, 상가 지역에 주택을 짓고 살았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택지니까. 맞죠 이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활용을 못한 거야. 즉 용도의 다양성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거야. 왜? 상가 지역은 지가가 비싸. 그러면 우리가 고층화, 저층화, 고층화 이런 거 다 있잖아. 근데 거기다 주택을 지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땅에, 비싼 땅에다 주택을 깔고 앉아서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즉 최유효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에다 동글뱅이. 주관적이 아니야. 말장난 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밑줄 쭉 그세요.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다 밑줄 좀 그어보세요. 질문. 양식과 통상을 가진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이런 얘기야.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그렇지 이런 얘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이 근거로 나온 거 찾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판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다 배웠어. 합리적이면서 어떻게 해? 합법적이고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게 그 내용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경험적 증거에다 밑줄 밑줄 좀 가보세요. 1번만 동글뱅이 1번 찾았어요? 그것만 머릿속에 담으면 돼.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가치 재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시작. 최유효 이용의 원칙. 어떻게 쓰라고? 시작. 용도의 다양성에 맞게.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 보니까 변동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지. 자, 변동의 원칙이야. 그럼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자, 변동이란 얘기는 물어볼게요. 뭔가 바뀐다는 얘기네. 뭐가 바뀌느냐 하면 가격이 바뀐다는 뜻이야. 다시 뭐가 바뀐다고? 가격. 그럼 가격이 바뀐다는 얘기는 유동적이야? 비유동적이야? 유동적이란 얘기지. 그래서 유동적으로 가변이 있다. 가변하니까, 변하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가격이 자꾸 변한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이때 변하는데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으로 해야 될까? 이런 얘기야.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시점을 우리는 무슨 시점이라 하냐면 바로 기준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이라 했지? 그럼 우리가 전에 뭘 배웠냐면 기준 시점이라 하면 가격 조사를 뭐 한 날이야? 완료한 날이잖아.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기준해서 가격이 늘 변하니까 항상 감정평가를 할 때는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뭘 해야 된다?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기준 시점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예전에 평가가 되었다면 자, 그 시점이 다르지. 그래서 이 시점을 뭐 해줘야 된다? 수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2014년은 6월 20, 오늘이 며칠이야? 8일이잖아. 맞지? 질문. 자, 여기 봐요. 질문이 아니라 여기 봐요. 자, 2014년 6월 28일 날 수영이가 지금 3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근데 가계대출을 받으려고 자, 국민은행에 갔더니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보니까 자 3억이라고 나왔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1억을 받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상환도 하고 끝냈는데 또 오늘 현재 저 2018년 6월 28일 날 지금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 지금 수영이가 또 가계대출을 받으러 간 거야. 자 그래서 집은 똑같은 동일인데 그때보다 가격이 올랐겠지. 아무래도 집가가 올라가니까 맞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금 한 5억 정도 하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5억 정도 하게 되면 어때? 가계대출 받는 금액이 더 우리가 높아지겠죠, 그죠? LTV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내가 1.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때의 감정평가를 받은 거와 지금 현재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만약에 이때 3억을 받았다면 지금 3억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무슨 시점에 근거하여? 기준 시점에 근거하여 알겠습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3억이라고 감정평가했던 것을 얼마로? 5억이 된 거잖아. 이렇게 시점이 달라지면서 가격도 달라졌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변동의 원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늘 뭐 하니까? 변하니까. 이런 얘기 알겠죠? 다시 가격이라는 친구는 늘 뭐 하니까? 변하니까.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 시점이 확정이 안 되잖아. 자, 이 날짜를 모른다고 그러게 되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준 시점이 확정된 순간에 자 기준 시점을 뭐 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알겠어요? 이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감정평가 금액을 고쳐야 된다는 게 바로 뭐라 한다 시작 시점 수정이야. 정리되겠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서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변동의 원칙. 자,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격 형성 요인이 부단히 유동 변화하기 때문에 찾았어요, 지금. 자, 유동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자꾸 변한다는 얘기야?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거기다가 네모 박스 좀 쳐놔요. 부동산 가치도 가변적이라는 말 찾았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계속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자 밑줄 그어볼게요. 감정평가 시 가격 시점과 관련하여 이런 말 찾았죠? 자 거기다 자 가로 열고 밑줄 준 거 봅니다. 기준 시점에 뭐가 필요하고 확정이 필요하고 이런 말 나와 있지? 만약에 언제 평가는 날짜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거는 평가를 언제 날짜를 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확정이 필요하며 뭐라고 나와 있어? 시점 수정에 이론적 근거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지? 시점을 바뀌었잖아. 14년도하고 18년도하고 다르지? 그 시점도 고쳐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야. 가격이 자꾸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감정평가 하잖아. 근데 그 평가는 날짜를 정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을 뭐 해야 되고 확정해야 되고 확정이 됐으면 옛날 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르잖아. 그 시점을 뭐 해야 되는다? 바꿔줘야 돼. 이게 바로 뭐란다? 시작. 시점 수정이야. 이해가요? 자 넘어가.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쭉 읽어만 보세요. 거기 보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측의 원칙. 자 예측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볼게요. 예측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뭔가 예측을 한데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하고 밑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과거나 현재의 유용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예측을 하는 예측의 원칙이잖아. 여기 잠깐만 봐요. 예측의 원칙이잖아.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나 현재를 예측하는 거야?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 과거나 현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결론은 예측의 원칙은 무엇을 예측한다는 거야?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라 거기다 밑줄 또 거봅니다. 장래에다가 동글뱅이. 장래란 얘기는 뭐야? 미래 이런 얘기잖아. 미래 유용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한다까지 밑줄 걷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미래를 뭐 한다? 예측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거기 가격 원칙이며 거기서 또 밑줄 부동산 가치단 장래라는 얘기는 뭐야? 미래 이런 얘기지.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자 현재 가치에다가 네모 박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바꿔주는 것을 뭐야? 미래에서 현재로 가면은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 나눠줘야 돼? 곱해줘야 돼? 나눠주는 걸 우리는 할인한다, 환원한다 하잖아. 그것을 우리는 예측의 원칙이야. 그럼 정리할게. 자, 예측의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미래에서 무슨 가치로 바꾸는 거야? 시작.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야. 알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미래에서 현재로 바꾸는 것은 할인한다, 환원한다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보통 할인한다는 말을 쓰고 감정평가에서는 할인이란보다는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용어가 약간 좀 쓰임이 달라. 알겠어요? 감정평가사회들이 쓰는 것은 할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뭐라고 한다? 시작. 환원한다는 말을 써. 다시 돌려놓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어가 좀 쓰임이 달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하고 할인한다. 감정평가사회들은 뭐라고 한다고 환원한다는 말을 써. 둘이 같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뭐야? 그러면 시작. 미래에서 무슨 가치를 구하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예측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무엇을 예측한다고? 미래. 그럼 미래에 있는 것을 돌려놓는 것을 우리는 예측의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거기 보니까 수익, 체증,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어? 체감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체증이라는 거와 체감이라는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거네. 체증은 늘어나는 거고 체감은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 제가 지금 밭이 있어. 자, 지금 예를 들어 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100평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고추 농사를 진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100평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가 1000kg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이가 더 욕심을 내고자 해서 여기다 사람도 자 옛날은 5사람인데 10사람을 투자를 했고 자 씨도 고추 씨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g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g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고추가 1000kg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1100kg이 나왔어. 그랬더니 수영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사람이나 씨를 많이 심으면 고추가 많이 생산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어머 다음 연도는 보니까 900kg 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는 보니까 700kg 밖에 안 나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지 지금. 왜 그랬을까? 이 밭에는 땅에 영양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도 처음에 성장했다가 뚝뚝 떨어지잖아. 몸에 체력이 다는 것처럼 논도 마찬가지 지력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 계속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금산이 있잖아요. 금산 그러면 유명한 게 뭐야? 인삼이잖아. 그러면 인삼은 6년근이 제일 좋죠. 그러면 6년 동안 인삼밭 농사를 짓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바로 인삼밭을 하지 않아요. 밭 다 갈아버려. 갈고 나서 논으로 몇 년간 쓰다가 다시 인삼밭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자 처음에는 생산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보면 돼.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저희도 밑줄 좀 가볼게요. 자 생산 요소의 추가 투입에다 밑줄. 생산 요소. 그럼 제가 질문. 생산의 3요소라는 거 우리 배웠었는데. 자, 생산의 3요소 시작. 토지, 자본, 노동. 알겠어요? 이 세 가지를 계속 투입을 하게 됐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늘어났다가 언젠가는 뭐 한다?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밑줄 어느 시점까지는 수익 체증 법칙이 나타나고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수익 체감이 나타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느 시점에서는 자 뭐가 나타나게 되고 체증과 뭐가 체감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늘 좋은 게 아니죠. 우리 해도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떴다가 내려갔다 떴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체증과 체감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언젠가는 또 주춤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이걸 뭘 한다? 시작.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감정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에 대해서 올라갈 때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손해보는 짓거리고 언제 사야 돼? 내려갔을 때 밑둥 쳤을 때 해야지만 우리는 투자 수익이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거? 이 지금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분석 책들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흐름이 있죠.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전국의 부동산이 주마다 나오는 분석 지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요.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면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고서 그것만 잘 해도 돈을 버는 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수익의 극대화점 찾았어요? 요게 지문으로 예전에 나왔는데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수익 극대화점이라는 얘기가 뭐야? 수익이 최고로 높아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최유효 이용을 했다는 얘기야. 제일 잘 썼다, 잘 이용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집약 한계는 뭐하고 뭐가 똔똔이가 됐어. 수익과 비용이 똔똔이가 됐지. 그러니까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제로가 나오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체증, 체감. 자,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 그 내용을 우리는 뭐란다? 수익의 극대화점이다. 또는 뭐라 한다고? 최유효 이용점이다. 또는 뭐라 한다고? 집약 한계점이다. 라고 보는 거야. 다시, 무슨 점이? 0점이, 0점이. 알겠어요?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기여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여의 법칙, 기여의 원칙.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여는 뭐가 있냐 하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기여도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 거기 나와 있고요. 시험 지문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기여의 원칙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이거는 투자 선택을 할 때 하는 거야. 투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여기 봐요. 기여하다는 얘기는 뭔가 한쪽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쏠려서 내가 하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볼게. 내가 1이라는 일과 2라는 것 중에서 1이 지금 급해. 그래서 여기다 기여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거 맞지? 그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투자 선택을 하기 전에 기여의 원칙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봐요. 제가 지금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4층을 이렇게 계단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4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건물이 얼마인가 내가 보니까 지금 한 4억 정도 같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엘리베이터를 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1억이 들어간대. 그럼 내가 지금 내 건물 4억에다가 1억을 더하니까 생산비는 총 얼마라고 본다? 5억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물어볼게. 이 건물을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5억을 받는다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거를 따져야 돼.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를 따져보는 거야. 잘 봐요. 내가 이거 하면 얼마야? 4억이지? 4억이잖아.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했잖아. 그런데 1억을 투자했는데 이자는 뭐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5억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 여기다 하겠어?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펀딩을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돈이 있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해? 여기다 그냥 묻거나 아니면 펀딩을 해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따지는 게 낫겠어? 자,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최소 뭐 4%를 받는다 그러면 4%의 수익을 받는 게 낫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우리 손에 투자 선택을 할 때 여기다 하겠어? 안 하지.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이 건물이 10억이 되더라. 기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이게 기여도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여기다 하게 되는 순간 10억이라는 건물이 됐잖아. 얼마짜리가? 5억을 투자했는데 이만큼 기여도가 됐잖아.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지. 이게 기여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억의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생산비의 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것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상을 봐야 나는 투자를 하겠다는 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온 거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엇을 본다고? 그 이상이 돼야지만 나는 투자를 한다는 게 바로 뭐다? 시작. 기여의 원칙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여기까지 한번 별표를 쳐보자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여의 원칙 나온 거 있죠. 시험에 여태까지 과거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들어갑니다. 자, 6번째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6번째는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용어서부터 알고 넘어가요. 배분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눠줬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우리 하나 볼게요.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생산의 3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 생산의 3요소 시작. 토지, 자본,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자, 그럼 다시 생산의 3요소는 뭐가 있다고요? 시작.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요런 밭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사야지만 될까요? 씨앗이나 종자 같은 걸 사야 되겠죠? 고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씨앗을 사거나 종자를 사는 것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해. 알겠어요? 돈 주고 산 거. 그 다음에 내가 씨앗 종자를 심으려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을 불렀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건비가 발생이 됐겠지? 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5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건 뭐야? 노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노동에 해당이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총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1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 자, 얼마가 됐어? 이게는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순이익이 얼마 나올까? 그러면 얼마? 3만 원만큼 수익이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이 순이익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잉여라고 해. 다시 순이익을 뭐라 한다고? 잉여. 그러면 여기 하나 볼게요. 고추씨 하는데 자본에다가 배분했지. 배분이라는 얘기는 줬다는 얘기거든. 지출했잖아. 그 다음에 인건비에다가도 지출했지.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얘네들한테는 벌써 무슨 배분을 했냐? 선배분을 한 거야. 미리 지출했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한테만 지출을 안 했어? 그치, 얘한테 지출을 안 했잖아. 그래서 얘한테 지출을 안 했지만 남아있는 이, 즉 잉여분 자체를 우리는 토지 몫이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잉여분 아까 지금 얼마가? 3만 원이 누구의 몫이다? 시작. 토지의 몫이다라는 얘기야. 그랬다고 우리가 토지에다가 땅에다가 3만 원을 꽂아주지는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지한테 나중에 배분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토지 잔여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시 토지 뭐라 한다? 잔여분. 잔여란 얘기는 뭐야? 나머지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야. 수익 배분의 원칙이 뭐요? 라고 하게 되면 자본과 노동의 무슨 배분하고 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토지에 배분한다. 토지에 귀속된다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나머지를 우리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잉여분이라 했잖아. 순위.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용? 오케이. 그래서 남은 잉여분 자체는 토지에 귀속된다. 이게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 나와 있는 거 보자고요.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과 그 다음에 8번 나온 거 있죠? 자, 적합의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얘네들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묶어서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균형의 원칙과 뭐 나와 있어? 적합의 원칙 나와 있지? 얘네들은 아주 중요해. 그럼 먼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머릿속에 좀 담아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균형의 원칙은요, 내부의 원칙이야. 그 다음에 적합이란 얘기는 외부야. 그러면 얘는 균형의 원칙은 어떤 거냐 하면 기능적 감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야. 자, 다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야?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돼. 이게 중요해. 알겠어요? 다시 한번. 자, 균형의 법칙은 뭐라고 해? 시작. 내부야, 외부야? 내부야. 그 다음에 적합은 뭐라고 했어? 외부야. 알겠죠? 그러면 자, 지금 기능이라고 하는 거와 경제적인 것은 뭐예요? 또 이게 궁금하잖아. 그럼 이건 이거야. 자, 얘는 설계라든지 디자인, 또 설비, 이런 거, 그 다음에 건물과 자, 부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계나 디자인, 설비가 건물과 뭐 하다 그랬어?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발생되는 걸 우리는 무슨 감가라 한다? 시작. 기능적 감가라고 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잘 봐요. 기능적 감가는 이런 거야. 요즘 다 현대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건물이 있는데 입구가 되게 좁아.
그럼 막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뭐 짜증나, 막 그잖아. 그리고 건물이 막 6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짜증나지? 그잖아. 막 계단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물의 가격을 어떻게 돼? 떨어뜨려, 올라가, 떨어뜨려. 이런 게 바로 기능적 감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다시 무슨 환경?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질문. 경제적 감가에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존재한다. OX. X라고 그랬지? 분명히 내가 여기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가라고 그래서 감가란 얘기는 떨어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뭐만 존재해? 시작. 부의 효과만 존재해. 이해 갔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왔어. 이건 내가 치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 그래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이익 보는 거야? 손해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 시작. 경제적 감가야. 그럼 물어볼게. 뒤에서 우리가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물어볼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멘트 공장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치유가 가능해, 불가능해? 치유란 얘기는 내가 막 고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맞지? 내가 어떻게 지네들 집 땅에다가 시멘트 공장 짓는다는데.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화 지역이 돼버렸어. 치유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또 슬럼화 현상이 되고 있어. 치유가 불가능하지? 하지만 여기 봐. 아까처럼 6층짜리 건물인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치유가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가능했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가능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 아까 내가 내부다, 외부다 했잖아. 그럼 여기 봐봐. 이런 건물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 맞지? 이거 건물 내부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이건 내부야. 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환경을 받은 거야? 외부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외부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왜 가치 재원칙 앞에 내가 서브에 보면 그림 그려놓고 내부, 외부 이렇게 하는 거 외우지 말아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맞지?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자, 다시 우리가 법칙이 아니라 죄송해요. 원칙. 자, 균형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균형의 원칙 169페이지 밑줄. 자, 거기다가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균형의 원칙 보면 내부적 균형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에 보면 균형 그렇게 하고 내부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 기능적 감가 내부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적합 그리고 외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어? 경제적 감가하고 외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지역 분석이라고 나온 데다 별표. 그럼 질문. 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에 관련된 거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뭘 배웠느냐 하면 무슨 분석하고 무슨 분석하라고 그랬어. 시작.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 개별 분석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누가 더 커? 지역이 커? 개별이 커? 그럼 또 질문할게.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 지역 분석이라고 그랬지? 얘는 뭐라고 그랬어? 개별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놈 먼저 해야 돼? 적합 아니면 균형? 적합이야. 이쪽 지역에 맞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좀 이따 우리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잘 봐요. 시험 문제 이런 지문이 나왔어. 자, A라는 지역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고소득층이 전입이 돼서 고급 주택을 지었다면 자, 그 주택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감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고소득층이 들어가 봐야 암만 고급 원자재를 써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는 적합의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용어를 잠깐만 머릿속에 끄집어봐. 적합하다라는 게 뭐야? 어울린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우리 어제 뭐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일찍 잤어요. 후반전 보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못하겠어. 그래서 잤더니 뭐 2골을 연장 넣었더라고요. 어제 축구 보신 분? 오, 대단한 체력, 왕 체력. 자, 아무튼 저는 어제 술 먹고 잤어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후반전 20분 남았을 때까지 열심히 눈을 뜨고 있더니 어느 순간에 소파에서 누워서 자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큰 소리를 막 소파가 침대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자, 우리 예를 들어 월드컵 할 때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뭐 입고서 막 응원을 하고 있죠? 빨간색 맞죠? 근데 거기서 초록색을 입고서 막 응원하게 되면 적합해 안 적합해? 이거는 미친놈이죠? 맞아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적합의 원칙의 사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거기 밑에 2번에 보면 감가라고 나온 거 있지요. 그 다음 밑줄. 감가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잠깐 좀 볼게요. 물리적인 감가와 기능적인 감가와 경제적인 감가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먼저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적이라고 해. 다시 시간이 되면서 노후화되는 걸 뭐라고 그래? 물리적. 인간도 나이가 들면서 노후화가 되잖아. 맞지?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사람들 많죠? 네. 왜? 어떻게 알아요? 앓는 소리를 하잖아.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면 그죠? 자, 그게 바로 물리적 현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고 나와 있지? 아까 기능적이 뭐야? 설계, 디자인 뭐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외부 효과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했어요. 그 외부 효과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임금, 부분, 상권, 시장성 이런 거 외부 영향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밑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의 원칙으로 들어가요. 자, 적합은 했고요. 자, 9번이 뭐야?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외부성의 원칙. 자, 외부성의 원칙은요, 간단해. 얘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받는 거야. 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봤는데요. 이 외부성의 원칙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의 효과와 무슨 효과가 있어? 부의 효과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뭐 이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정의 효과는 좋은 거고 얘는 나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옆에 내 집 앞에 공공재가 들어섰는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우리 집 앞에 들어섰는데 좋은 거지? 집값 올라간다니까? 맞지? 이런 것들. 자, 부의 효과는 뭐야? 납골 땅이 들어오거나 공장에 들어오는 부의 효과 맞지?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외부성의 원칙.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라 나와 있지? 자, 대체의 원칙. 자, 물어볼게. 자, 대체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대체라는 말은 뭐야? 아까 우리 대체 많이 했지, 그제? 그럼 대체가 뭐야? 시작. 콜라 아니면 사이다잖아. 뭔가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서로 바꾼다는 얘기는 동질성과 유사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아까 우리 배웠잖아. 뭐하고 뭐가 존재해야 돼? 시작. 동질성하고 또 뭐가?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서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거기에다 밑줄 좀 걷고 들어갈게요.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에 대한 투자 가치와 상호 관련돼서 형성된다는 원칙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동글뱅이 1번에다가 밑줄 좀 걷볼게요. 그 동일성과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거기다 밑줄. 아까 우리 대체 원칙 배웠어? 자, 거기다 밑줄 걷어요? 그러면 그 동글뱅이 2번에다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야 돼. 자, 이게 대체 원칙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야. 대체 원칙은 동질성과 유사성이 있으면 서로 맞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얘가 있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얘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항상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대체 원칙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A하고 B하고 같다면 내가 지금 A하고 B하고 골라야 돼. 알겠어요? 근데 가격이 둘 다 같아. 그러면 가격이 같다면 효용. 자, 효용이라고 하는 게 뭐지?
만족도잖아. 맞지? 그럼 만족도가 높은 거 골라야 돼? 낮은 거 골라야 돼? 그렇지. 그 선택을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효용이 같다면 이런 얘기야. 다시 뭐가 같다면? 효용이 같다면 가격은 어떤 걸 골라야 돼? 싼 거, 비싼 거. 이게 바로 대체 원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란 얘기는 바꾸려고 하면 이런 얘기죠. 조건이 뭐가 같아야 돼? 시작. 동질성과 유사성이 같으면 바꿀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자, 우리가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가격면을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가격과 만족도거든. 맞죠? 우리 선생님도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 제일 먼저 뭐 먼저 봐? 가격과 내가 이거 좋을까 나쁜가 효용이란 두 가지를 따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얘가 더 좋을 색상이나 이런 게 좋으면 골라서 쓰잖아요. 맞죠? 만족도야.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동질성과 뭐가 있다면, 유사성이 있다면 가격이 어떤 거? 싼 거 고를 것이고 만족도가 높은 거 고를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이거?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 있는 문제 잠깐 좀 볼게요. 자, 11번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뭐 나와 있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지.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 얘는 간단해.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 얘는 우리 아까 배웠던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나와 있지.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야. 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 그러면 또 질문.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면 가격은 어디에서 완성이 처음에 만들어진다 해서 시작.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했지. 그러면 그 만들어진 가격은 또 어디에다 영향을 미친다 했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했지. 그래서 몇 번? 2번. 이거 뭐라 했어? 시작.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 했던 거 기억나? 그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12번.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은요, 뭐가 있냐면 이거야. 자, 우리가 경쟁한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뭔가 싸움을 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 경쟁의 원칙은 이거야. 자, 경쟁이 많아진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다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 왜 경쟁을 할까? 뭔가 얻으려고 할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무슨 이윤? 초과이윤. 질문. 자, 한 동네에 피자집이 하나만 있으면 그 지역을 피자집이 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막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 동네에 한 집에 있던 피자가 10집이 돼버리면 장사가 잘 안 되죠.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치킨 뭐야? 뭐? 봉치리 치킨? 요즘 치킨 한 마리에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는 거 알죠?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저도 그렇지만 셋이서 먹을 때 한 마리 가지고는 부족해요. 맞죠? 요즘 닭이 다이어트 하나 봐요. 자, 아무튼 닭이 좀 부족해요. 맞죠? 그렇지 않나? 제 생각에 우리 닭을 2마리 정도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닭하고 피자를 시키거나. 맞죠? 그러면 그거 하면 4만 원 후딱 가. 맞죠? 진짜 뭐 앉았다 외식하면 돈 10만 원 후딱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봉치리 하는데 그게 닭값이 보통 16,000원, 우리 동네 시세가 16,0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봉치리는 8,000원 이렇게 된 거야. 막 동네 사람 줄 서 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줄인가 나도 한번 얼떨결에 서봤는데 닭사과한 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이가 있긴 있지. 뭐 찌그다시가 좀 덜 들어있거나 뭐 이런잖아. 아무튼. 그러더니 그 집이 한 집이 생기더니 또 옆집이 또 생겨. 여기는 뭐 372 치킨, 뭐 봉치리 치킨, 뭐 272 치킨 뭐 이렇게 하더니 4군데 가서 있는데 4군데 다 문 닫았어.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봐요. 경쟁이 치열하면 초과 이윤은 늘까 줄까? 줄지. 맞지? 그 얘기야. 경쟁의 원칙은.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자 경쟁이 낮아. 그러면 초과 이윤은 올라가겠지? 아까 같이 피자집 한 군데만 있으면 장사 대박이잖아. 그렇게 된다. 자, 마지막. 거기 보니까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회비용의 원칙은요, 뭐냐 하면, 기회비용이 뭐야?
자, 물어볼게. A를 선택하면 1,000원을 드리고요. B를 선택하면 200원 드릴게요. 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를 포기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때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원이 되는 거 맞죠? 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선택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도심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거와 외곽 지역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그치? 그러면 도심에다가 공장을 차리면 좋을까 나쁠까? 왜요? 아니 물론 이제 지대는 비싸잖아. 그러면 물어볼게. 공장을 차린 이유는 원가를 줄이겠다는 거야? 늘리겠다는 거야? 줄이는데 지대가 비싸잖아. 그러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잖아. 그러면 남들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돼?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재고가 쌓이게 되고 회사는 뭐가 된다? 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차릴 때는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품이 싸게 나오면 경쟁력도 좋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바로 뭐다? 시작! 기회비용의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 내가 지금 13가지 해놓은 거 있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나머지들은 제가 별표 안 친 것들은 과거의 기출문제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한 번씩 다 봐야 돼. 알겠죠? 잠깐 쉬었다 우리 감정평가 들어갑니다.